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배웠던 벡터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알고 있고 행렬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강의를 그냥 점프하고 바로 4장 1절부터 학습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이 행렬과 관련된 많은 용어들과 성질을 자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유과 고유벡터라는 내용이 이 4장을 공부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행렬과 벡터에 대해서 공부했다 할지라도 고유과 고유벡터는 대학 교과정에 와서 배우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아마 처음 공부하는 내용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재, 이 공업사 교재 안에서 7장과 8장을 통해서 고유과 고유벡터뿐만 아니라 선형대 수학의 모든 내용들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파트 3에서 우리가 선형대수 파트를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계획이긴 하지만 당장 4장을 공부할 때 이 고유과 고유벡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4장 0절 참고 부분에서 간략하게나마 용어와 그리고 계산법, 성질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같은 용어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상수 계수를 갖는 연립선형 미분방정식, 우리의 4장의 학습 주제는 바로 이와 같은 미분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연립되어 있는 것을 풀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미분방정식을 1개 또는 2개 또는 더 나아가서 고개 선형 미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립되어 있는 것을 따로 공부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이와 같이 이 단원에서는 연립선형 미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연립선형 미방은 언제 어느 때 나타날까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와 같은 문제는 교재 4장 1절 후반부에서 왜 연립선형 미방을 다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형식적인 모양만 가지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미지수가 y1부터 yn n개의 미지수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a11, 12, 1n, 21, 22, 2n, n1, n2, n은 이들 모두는 다 계수가 상수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상수 계수를 갖는 이라고 말을 했고요. 미지수가 모두 n개로 주어져 있는 그러한 형태의 선형 미방입니다. 그들의 1차 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형이고요. 여러 개가 연립되어 있기 때문에 연립선형 미분방정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도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미분방정식이고요. 이들을 서로 연립했다. 시스템을 우리말로 그냥 연립이라고 번역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리니어 시스템인데요. 이와 같은 연립 선형 미분방정식 또는 시스템을 다른 말로 개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형개, 선형 미분방정식 개라고도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주된 학습 목표는 이런 꼴의 미방을 푸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풀려다 보니까 우리는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형태를 보통 이렇게 바꿔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에도 한번 써볼까요? 이런 형태의 미분방정식의 모양을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y1 프라임, y2 프라임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 형태로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하려고 하거든요. 잘 보면 여기에 성분에 대한 도함수가 들어있죠. 어떤 함수에 대한 도함수인데요. 행렬 함수의 도함수라는 것도 곧 이어서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트릭스의 정의로부터 이제 매트릭스의 곱에 관한 정의로부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A1n 그리고 A21, A22, A2n이고요. AN1, AN2 이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ANN입니다. 여기는 Y1, Y2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왼쪽에 상수계수가 있는 연립선형 미방은 다음 같은 행렬과 행렬의 곱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하려는 이유는 행렬 연산이 아주 단순하고 또 계산이 편리성 또 많은 성질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상수계수라는 연립선형 미방 형태가 이런 꼴이라는 것 우리 4장 1절 이후부터 이런 꼴의 미방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이런 형태를 다루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몇 가지 용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n by n 매트릭스란 말이 필요하네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모양을 잘 볼까요? 이 계수행렬만 모아놓은 것은 행의 개수가 n개, 열의 개수가 n개, 그래서 얘는 n by n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과 열이란 말 n by n 매트릭스, 다른 말로 n차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이라 합니다. 가로와 세로의 개수가 같을 때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행렬이라고 얘기를 해요. 행의 개수도 n개, 열의 개수도 n개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각각의 첨자가 두 개 붙어 있는, 이중 첨자가 붙어 있는 얘네들 각각을 우리가 엔트리, 성분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컴포넌트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얘네들 각각을 성분이라 얘기를 하고요. 이때 주대각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얘가 정사각일 때만 나타난 용어예요. 주대각선은 어디를 나타내냐면 첨자가, 앞뒤 첨자가 이렇게 똑같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앞뒤 첨자가 똑같은 것들만 모아놓은 것, 얘네들을 우리는 주대각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주대각선, 주대각 성분들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벡터, 행벡터란 말은 무슨 말인지 볼까요? 이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각각의 열을 띄어서 자, 이렇게 매트릭스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A11, A21, AN1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열을 띄어서 만든 얘를 우리가 열로 되어 있는 모양 때문에 열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열 벡터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V1 이렇게 보통 표시하거나 이렇게 하죠. 제1열 벡터요. 아니면 번호 붙여도 돼요. V1 위첨자를 써도 되고 아래첨자를 써도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면 두 번째를 떼어낸 거. 자, 이제 두 번째를 떼어낸 거는 A12, A22 이렇게 돼요. AN2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죠. 보통 이제 열 벡터를 표시할 때 뭐 이렇게 위첨자를 써도 좋고요. 아니면 제1열이다, 제2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첨자를 이렇게 일리 이렇게 붙여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첨자 쓰는 게 더 편하겠네요. 그래서 이걸로 써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n번째 벡터, 제 n열 벡터는 A1n, A2n 이렇게 됩니다. ANN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열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행 벡터는 뭔지 알겠죠? 그래요. 요 일행을 딱 띄어서 만든 것을 말합니다. 자, 행 벡터를 우리가 이제 따로 띄어서 우리가 얘는 컬럼 벡터, 그 다음에 얘네들은 로우 벡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컬럼과 로우의 약자를 써서 표시를 해볼까요? 우리가 그냥 열 벡터 하나만 표시하면 V나 뭐 W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이제 행을 나타내는 단어 low와 컬럼, 열을 나타내는 단어 컬럼.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일단 두 개를 동시에 다 쓰려다 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C1, C2 이렇게 우리끼리 한번 구별을 해봅시다. 이건 뭐 책에 따라 저자에 따라서 그 기호 표기를 약속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이 칠판에다 다 쓰려고 하니까 컬럼이란 뜻에서 C를 써서 표시를 해볼게요. C1, C2, CN입니다. N열 벡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우 벡터는 R로 표시를 해볼게요. 편의상. 자, 제1행 벡터입니다. 1행 벡터는 뭐냐면 바로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띄어서 표시한 것으로서 A11, A12, A1n인데요. 주의할 점은 여기다 컴마를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1행 벡터 이렇게 매트릭스를 구성 성분을 적당하게 간격을 배열해서 중간 사이사이에 컴마를 찍지 않고 표시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1행 벡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1행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첨자를 쓰기도 하고 위에다 이렇게 번호 붙여서 표시하기도 해요.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논리로 한다면 n번째 행 벡터는 RM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AN1, AN2 이렇게 돼서 ANN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열 벡터란 말, 행 벡터란 말은 매트릭스에서 각각의 행과 각각의 열을 띄어낸 것들을 각각 행 벡터와 열 벡터라 말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상등 관계인데요. 벡터의 상등 관계는 두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떤 행렬을 우리가 보통 대문자 A, B, C 이렇게 써서 표시를 하고요. 그 행렬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밑에다 첨자를 써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다 n by n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구성 성분을 그대로 엔트리를 이렇게 소문자, 구성 성분을 소문자로 써서 표시하고요. 행렬 전체는 대문자를 쓰고요. 첨자를 보통 두 개를 쓰는데요. I하고 J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이 I가 이게 공학수학 교과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응용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I가 전류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 기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측에서는 저자가 J하고 그 다음에 K라는 첨자를 썼습니다. 상관없습니다. IJ를 쓰든 JK를 쓰든 뭐 LM을 쓰든 뭐 편하게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첨자를 J하고 K로 표시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 J가 1부터 N까지 가면 행은 N개, K도 1부터 N까지 가면 열도 N개에서 보통 이렇게 N by N 이렇게 씁니다. 만약에 J가 1부터 M까지 가면 M,
행이 m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k가 1부터 n까지 가면 n, 그래서 n by n 또는 n by n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죠. 자, 이제 우리는 만약에 어떤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꼭 정사각이 아니라도 됩니다. b라는 행렬은 b 역시 jk라 표시했을 때 m by n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행렬 a와 행렬 b가 크기가 같아야 돼요. 크기가 같을 때 A하고 B가 같다라는 얘기는 뭐와 동치가 되냐면 구성 성분이 같을 때 두 행렬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행렬의 상등 관계고요. 행렬의 덧셈도 마찬가지로 크기가 같아야만 합니다. 행렬의 덧셈도 마찬가지로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행렬의 덧셈은 바로 앞에 있는 행렬의 구성 성분과 뒤에 있는 행렬의 구성 성분을 더하는 걸로 각각을 더하는 걸로 약속을 합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얘도 m by n 매트릭스가 돼요. 원래가 m by n이라면 이 덧셈도 m by n 매트릭스가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행렬의 상등관계와 덧셈 그리고 스칼라 곱셈은 구성원소 모두에다 스칼라배를 합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어떤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스칼라배를 한다는 것은 A, J, K에다가 상수 C를 곱해서 만들고요. 원래 행렬이 m by n이라면 크기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을 나타내는 것은요. 행렬 A가 A, J, K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행렬 A가 이거 이제 여기서 표시한 것처럼 JM이라 씁시다. 체크하고 기호를 맞추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자, J는 1부터 N까지, K도 1부터 N까지예요. 그래서 여기는 N by 예를 들어서 R 매트릭스라 볼게요. 이 M이 첨자 M이 1부터 R까지 움직인다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렬 B는 B 그리고 M 그리고 K라 표시를 하겠습니다. BMK와 같이 돼요. 아, 여기 선생님이 타이핑을 잘못 쳤네요. 이게 MM 똑같아야 돼요. 여기 M이면 얘도 M이어야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BMK가 되어 있을 때 M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R이에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J하고 K는 N이라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와 B의 곱을 이렇게 표시할 것이고 A와 B의 곱에 관한 정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CJK라는 매트릭스로 표시가 되는데요. J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J는 J하고 K니까 J가 1부터 N이고 K도 1부터 N이니까 이건 N by N이 됐네요. 근데 행렬의 곱이 꼭 정사각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약속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된 것 뿐이고요. 얘네들의 구성 성분은 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봤더니 시그마 그 다음에 M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N까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M은 1부터 N까지 이렇게 표시됐는데요. 꼭 여기가 1부터 N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돼도 상관없는데요. 일단 요 기호 표기대로 맞춰서 해볼게요. AJM 그리고 BMK 책에서는 저자가 그냥 정사각으로 다루려고 했었군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n by n 그렇게 씁시다. 원래 크기가 달라도 상관없는데요. 이 기호 표기를 보면 저자가 같은 정사각끼리 서로 곱하는 걸로 표시를 했네요. 이런 모양이란 뜻입니다. 여전히 그 모양은 n by n인데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A가 만약에 m by n 매트릭스고요. 따로 씁시다. 여기는 이제 정사각으로 되어 있으니까 혼돈스러울 수도 있어서 따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이건 뭘 나타내냐면 앞에 곱해진 행렬하고 뒤에 곱해진 행렬을 각각의 성분을 곱해서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좀 더 쉽게 풀었으면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A가 M by N 매트릭스고 B가 N by R 매트릭스면 새로운 행렬 C라 한다면 C는 M by R 매트릭스가 돼요. 꼭 이렇게 정사각이 안 나와도 돼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곱이 잘 정의되어 있고요. 최종적인 계산 결과는 보다시피 앞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꼭 정사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이 행렬의 곱인데요. 행렬의 곱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A 곱하기 B는 정의될지라도 B 곱하기 A가 정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A 곱하기 B는 앞에 곱해진 행렬의 열의 개수와 뒤에 곱해진 행렬의 행의 개수가 같으니까 잘 정의됐지만 B는 A 곱하기 B는 잘 정의
될지라도 B 곱하기 A는 B가 N by R이고 A는 M by N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서로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간단하게 A 곱하기 B는 잘 정의될지라도 B 곱하기 A가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둘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이어서 우리는 행렬 함수의 도함수란 말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고등학교 교과정에서 매트릭스를 다룰 때는 구성 성분이 전부 다 실수인 경우 위주로만 다뤄왔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렬을 다루는데 행렬의 구성 성분이 만약에 함수일 수도 있어요. y1, y2 아까 여기다 썼다가 지웠던 것처럼 이렇게 y1, y2가 함수가 정의되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정의역 내에서 정의되는 어떤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어떤 행렬이 이렇게 구성 성분이 숫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수 형태로 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때 프라임은 이 함수의 독립변수가 x면 x에 대한 미분, 독립변수가 t면 t에 대한 미분을 뜻합니다. 이제 행렬함수의 이 행렬함수라 합니다. 이것을 행렬함수의 도함수는 각각의 구성원수의 도함수로서 약속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렬함수의 적분은 각각의 함수의 적분으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행렬함수의 도함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렬함수의 도함수 각각의 성분을 미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전체 행렬이란 말은 뭐냐면은 행과 열을 바꿔놓은 것을 전체 행렬이라 말합니다. 원래 주어졌던 행렬의 행을 열로 바꾸고 열을 행으로 바꾸는 행렬을 전체 행렬이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행렬 A가 1, 2, 3, 4, 5, 6 이렇게 되면 행이 3개고 열이 2개죠. 이때 A의 전체는 위첨자에다 대문자를 써서 표시하거나 또는 소문자를 써서 표시해도 됩니다. 대소문자, 별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지요. 자, 전치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행을 열로 바꾸란 얘기예요. 1행을 1열로, 2행을 2열로, 3행을 3열로 바꾼 거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2x3 매트릭스로 바뀌죠. 3x2가 2x3로 바뀌었는데요. 이렇게 행을 열로, 열을 행으로 바꾸는 것을 전체 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A의 전체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전체 행렬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합니다. 행과 열을 바꿔놓기만 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행렬이란 말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이 전체 행렬은 뒤에 가서 교재 제 7장과 8장쯤에서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백에다 잘 적어 놓을까요? 전체 행렬은 다음 같은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우선 1번 A의 전치의 전치는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합에 관한 전치, 물론 합이 잘 정의되어 있다라 볼게요. 합에 관한 전치는 각각의 전치의 합과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배웁니다, 우리.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렬에다가 상수배란 거에 전치를 시키면은 상수는 그냥 나가고 행렬에만 전치를 시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라서 이게 성립하기 때문에 C 대신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니까 이것도 당연히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뭐 간단한 예를 통해서 보면 쉽게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일반적으로 증명한다 할지라도 A하고 B를 그냥 계산하기 좋게 그냥 2x2 매트릭스 A11, 12, 21, 22, B11, B11, B12, B21, B22를 놓고 직접 하나하나 계산을 해도 성립한다는 것을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증명 없이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전체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 혼돈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니까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는 뒤집어져서 따로따로 트랜스포즈가 돼요. 즉 A 트랜스포즈 곱하기 B 트랜스포즈가 아니라 B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A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네 번째만 좀 주의한다면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행렬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정칙과 역행렬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자, 정칙 행렬이라는 것, 정칙이란 말은요.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행렬을 통틀어서 정칙 행렬이라 합니다. 자, 역함수가 아니라 존재합니다. 역행렬이에요. 역행렬에 존재하는 행렬을 정칙 행렬이라 합니다.
자, 역행렬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A와 B가 각각 같은 차수의 n차의 정사각행렬 또는 정방렬이라 해도 됩니다. 반드시 같은 차수의 정사각행렬이어야 돼요. 이때 A에다가 B를 곱했더니 I는 뭐냐면 단위행렬입니다. 단위행렬은요, 정사각행렬의 주대각 성분이 모두 1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0으로 되어 있는 행렬을 우리는 단위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A 곱하기 B가 단위행렬이고 B하고 A를 곱했는데도 역시 단위행렬이 된다면 이때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다른 쪽의 역행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B는 A의 역행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의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인버스 매트릭스를 합니다. B는 A의 역행렬이라 하고, 앞으로 이제 자주 쓰일 용어다 보니까 수학 고유의 기호로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A 인버스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역행렬이 존재하는, 이렇게 이때 A 인버스가 존재하는,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 A를 우리는 정칙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정칙행렬. 이해되겠죠? 그래서 정칙행렬. 그래서 정칙이란 말은 A에다 붙인 거고요. 역행렬이라는 것은 A 인버스에다 붙인 말이에요. 용어를 혼돈하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칙행렬에는 행렬 A가, 즉 역행렬이 존재할 때 주어진 행렬을 정칙행렬이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A 인버스는 역행렬이랍니다. 구별이 됐죠. 자, 그리고 역시 이런 성질들은 뒤에 가서 또 언급이 됩니다. 다음 같은 정리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이죠. 왼쪽에 적어놨던 전체 행렬이 갖고 있는 성질하고 얼추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다음 같습니다. A 인버스의 인버스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거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합에 관해서 인버스가 구해질까요?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절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설명할게요. 뒤에 가서 다시 주의해서 따로 설명할게요. 자, 역행렬의 역행렬은 자기 자신이 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다음에 CA의 역행렬은 C분의 1 A의 역행렬이 되고, 단 C는 0이 아닙니다. 이거 C가 그냥 나오지 않고 C분의 1로 나옵니다. 주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와 마찬가지로 곱에 관한 A와 B의 곱이 잘 정의되어 있고 각각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가정하에서 얘네들은 B 인버스 그리고 A 인버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성질들이 성립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을 잘 보면 그리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성질들인데요. 주의할 점은 뭐냐면은 착각하기 쉬운 성질이거든요. A 인버스가 존재하고 B 인버스가 존재할지라도 A 플러스 B의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A를 1, 0, 0, 1로 놔요. B를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1로 놔요. 그건 단위행렬이고 이건 단위행렬에다 마이너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 A도 역행렬이 존재하고 B도 역행렬이 존재하지만, 그러면은 A 인버스와 B 인버스가 각각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A 더하기 B는 뭐예요? 영행렬이잖아요. 이므로 A 플러스 B의 인버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일반적으로 합에 관한
인버스가 항상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각별히 신경 쓰세요. 그래서 무심코 A 더하기 B 인버스는 A 인버스 더하기 B 인버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잘 구별하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서 보면은 4번 성질이랑 여기 3번 성질은 얼추 비슷하죠. 근데 3번 성질은 달라요. 여기는 C가 그냥 곱해지기만 하면 되지만 여기 인버스 역수로가 된다는 것, 이런 점을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식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행렬식은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주제고요. 물론 일부 어떤 학생들은 배운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행렬식은 원래 대학 교과정에서 배우는 이론이다 보니까 아마 안 배운 학생들이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1학년 교과정에서 미분적분을 공부할 때 잠깐 행렬식을 다루기도 할 텐데요. 행렬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교재 7장, 8장에서 또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지금은 행렬식을 규모가 작은 2x2 매트릭스 2차 정사각 행렬에다가 제한을 두고서 행렬식은 이렇게 약속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간략하게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좀 더 자세한 정의는 7장에서 배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행렬식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한번 볼까요? 행렬의 행렬식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행렬식에 관한 정의는 행렬 A가 A11, A12, A21, A22 이와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이 행렬 A에 대해서 A의 행렬식은 determinant of A에서 DTA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고 얘는 행렬은 이렇게 길쭉한 괄호나 또는 우리 교재에서 저자가 사용한 것처럼 끝을 구부리는 대괄호로 표시해서 구별하는데요. 행렬식은 반듯하게 줄을 내려서 구별합니다. 그래서 행렬 기호 표기와 행렬식 기호 표기 다르니까 주의하세요. A1은 안에 구성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행렬의 구성 성분을 표시하듯이 똑같이 하는데 다만 줄을 반듯하게 그려서 끝을 구부린 것은 행렬이고 반듯하게 줄을 그은 것은 행렬식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이 행렬식은 계산법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곱합니다. A11, A22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요. 이렇게 곱하면 A12, A21을 빼는 겁니다. 자, 이 계산법은 X자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2x2는요. 이렇게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곱한 걸 빼요. 그리고 행렬식은요 반드시 정사각 행렬일 때만 약속을 합니다. 2차 또는 3차 더 나아가서 n차 이렇게 반듯한 정사각 행렬일 때만 행렬식을 약속을 합니다. 길쭉한 직사각 행렬일 때는 행렬식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사각 행렬에서 이렇게 주대각선 성분을 먼저 곱하고 반대쪽 대각선을 곱해서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걸 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모양을 우리는 A의 행렬식이라 얘기를 합니다. 디터미넌트란 말을 디터미넌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행렬식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디터미넌트 직역하면 결정하는 것 뭐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결정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 행렬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서 이 디터미넌트 그래서 N자입니다. N자. 자,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 정의를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차 결합, 1차 독립, 1차 종속이라는 용어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교재 제 1장, 2장을 공부할 때 우리가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결합을 시키는 문제를 생각한 적이 있었죠. 똑같아요. 앞에서 배운 거는 함수들에 대한 1차 종속, 1차 독립, 1차 결합을 다뤄왔다면 여기서는 벡터에 대해서 똑같이 약속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n개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그들의 1차 결합이란 것은 다음 같은 모양을 말합니다. 자, 우리 벡터를 편의상 V1부터 Vn 이렇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책에는 위첨자를 썼는데 우리 그냥 편하게 아래첨자를 써서 표시할게요. A1, V1, A2, V2, AN, VN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모양을 n개의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A1부터 AN은 적당한 스칼라예요. 자, 이렇게 된 걸 1차 결합이라고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이제 우리는 0이라 가정했을 때 이 정의입니다. 0이라 할 때 우리는 여기서 n개의 벡터는 당연히 제로 벡터는 아니라 보겠습니다. 이때 이게 제로 벡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서 요 1차 결합을 0이라 가정했을 때 앞에 개수 스칼라가에 해당되는 얘네들이 모두 0이 나온다면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앞에 교재 제2장인가에서 했었죠.
1차 독립이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그런 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n개의 벡터 V1, V2, Vn은 1차 독립이라 정의합니다. 정의예요. 1차 독립, 줄여서 이제 독립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 즉 모두 0이다가 아니라 이걸 부정하면 모두 0이 아니다가 아니에요. 모두 0이다를 부정하면 동시에 0이다는 말을 부정한 것이니까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0이 아닌 게 들어있다가 정확한 부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여기다 말을 쓰면 적어도 어느 하나라도 i가 0이 아니면 i는 1부터 n까지예요. 이렇게 될 때 n개의 벡터는 1차 종속이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붙이겠다는 약속이에요. 1차 독립과 1차 종속에 대한 수학적 정의입니다. 이해되겠죠? 이거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뭐 이렇게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 중요한 용어를 다루려고 합니다. 4장 영절을 가볍게 봐도 무방합니다만은 적어도 이 고유값, 고유벡터라는 용어만큼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응용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될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고유값, 고유벡터의 수학적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A가 반드시 정사각행렬이어야만 합니다. A가 구성 성분이 n×n 매트릭스라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행렬, 다음 같은 행렬 방정식을 생각합니다. AX 이퀄 그 다음에 람다 X예요. 람다는 적당한 스칼라 값입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만 복소수 범위 내에서 구해지는 값이에요. AX 이퀄 람다 X를 이것을 만족하는 이 람다와 X에다 명칭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람다를 우리는 명칭을, 이 정의입니다.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수학적 정의예요. 이 람다를 우리는 행렬 A의 고유값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고유값 또는 특성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특성값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A의 고유값이라 하고 여기서 잘 볼까요? X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해볼 때 X가 제로가 되면 당연히 성립하죠. A의 모양하고 상관없이 람다 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게 되니까 의미가 별로 없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라고 이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0이 아닌 제로 벡터가 아닌 이 X를 우리는 고유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 람다 결정되기 방정식을 풀 수 있어요. A의 고유값이 결정돼야 람다를 여기다 대입하고 다시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0이 아닌 X를 우리는 람다에 대한 람다 먼저 구해줘야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람다에 대한 또는 람다에 대응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유 벡터라 얘기를 합니다. 또는 특성 벡터라고도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이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라 정의랍니다. 이것이 고유값, 고유 벡터의 정의입니다. 어렵진 않네요. AX 이퀄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를 고유값, 그리고 X를 0이 아닌 해 X를 고유 벡터라 한다는 것, 용어를 잘 알아두세요. 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알아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해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음같이 풀 생각인데요. 자, AX 이퀄 람다 X에서 한쪽으로 넘기니까 AX 마이너스 람다 X 이퀄 제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행렬은 교환은 안 돼도 결합법칙은 성립합니다. A 마이너스 람다. 그런데요, A는 행렬이고 람다는 스칼라니까 이거 뺄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I는 단위 행렬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떤 행렬이 단위 행렬일 때 단위 행렬에다 뭘 곱해봤자 오른쪽에다 곱하든 왼쪽에다 곱하든 A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우리는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IX, 즉 단위 행렬이 여기 있다라 본다면 묶어낼 때 이제 여기 I하고 람다 같이 붙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돼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얘가 매트릭스고 얘도 매트릭스니까 매트릭스의 스칼라배니까 얘도 매트릭스예요.
행렬에서 행렬을 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i가 여기는 겉보기 안 보였지만 이 간단한 원리, 즉 단위 행렬은 행렬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방정식이 이게 0이 아니길 원하잖아요. 0이면 밋밋하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행렬이 주어지더라도 그냥 0은 0이라는 얘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재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0이 아닌 해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에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다 따져볼까요? 우리는 만약에 요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주 간단한 방정식이거든요. 이 계수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양변에 이거에 인버스를 곱해버리면 자신과 자신의 역행렬은 단위행렬이 되고 단위행렬은 그럼 얘만 남잖아요. 그럼 좌변은 x만 나올 것이고요. 얘 인버스를 양쪽에다 곱하면 영행렬에다 어떤 걸 곱해도 영행렬이니까 x가 0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뭐예요? 0이 아닌 해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네모 표시했던 이 부분이 역행렬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어야 돼요. 아시겠죠? 역행렬이 존재하면 x가 0밖에 없고 그건 문제의 뜻을 만족 못합니다. 그래서 얘가 역행렬이 존재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얘기예요. 역행렬이 존재할 필요충분 조건과 존재하지 않을 필요충분 조건은 이 행렬식을 갖고 따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것도 배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여기에서 이 행렬식을 왜 다루고 있습니까 하면 행렬식은요, A가 AJK가 N차 정사각행렬일 때 다음은 서로 동치입니다. 자,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라면은 A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디터미넌트가 0이라면은 어디 여백에다 잘 적어 놓으세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A 인버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했죠. 만약에 얘가 역행렬이 존재하면은 양변의 역행렬을 곱하면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은 0이 되니까 우리가 원했던 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필요충분 조건은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이 제로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같은 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A-람다-i의 행렬식이 제로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0이 아닌 해를 얻게 돼요. 이해됐죠? 이때 이 식을 잘 보면 A가 어떤 구성 성분이 뭘로 돼 있든 간에 숫자로 돼 있을 것이고 람다도 적당한 상수배가 뭔지 모르는 상수예요. 람다, 그냥 람다라는 문자를 갖고 있고 i는 단위행렬이잖아요. 주대역선이 1이고 나머지가 0이 있죠. 따라서 이 안에서 모르는 문자는 람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좌변을 우리가 뭐라 얘기를 할 것이냐면은 이 방정식의 좌변 얘를 고유가 람다를 갖고 있는 다항식이다 해서 고유다항식 또는 다른 말로 특성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어를 붙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정식 전체를 뭐라 얘기하냐면 고유다항식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이라는 뜻에서 고유 또는 특성 방정식이라 합니다. 용어를 붙일 때 그렇게 말을 붙였어요. 이퀄제로 전체까지 포함한 것을 고유방정식 또는 특성방정식이라고 좌변만 얘기할 때는 고유다항식 또는 특성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특성다항식, 고유, 특성방정식. 특성다항식이란 말 이퀄까지 하면 특성방정식. 고유다항식, 고유방정식이라 해도 돼요. 특성행렬식은 뭡니까 하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 행렬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특성행렬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모양 자체가 행렬식이니까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고유값을 구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걸 잘 외워두세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설명하려고 했던 주된 요지는 이거였어요. 이 방정식을 풀면 람다가 구해집니다. 그 람다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했던 주어진 행렬에 대한 고유값이고요. 그 고유값을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이 방정식을 풀어요. 이 방정식을 다시 풀면 그때 해 x가 구해지는데요. 뭐 가감법, 대입법, 등식법을 이용해서 풀거나 해도 되고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기본 행렬사를 이용한 소거법을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x가 구해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x가 바로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그럼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은 워낙 중요한 개념이고 당장 4장을 공부할 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잘 숙지를 해놓고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제 1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1번을 푸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4장의 대부분의 단원에서 이 고유값, 고유벡터를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서 고유값, 고유벡터에 대한 정의를 여기다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렬이 하나 주어졌을 때 그 행렬의 고유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a-람다이를 만족하는 람다를 구하는 것이고, 그 람다를 구할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디터미넌트 a-람다의 이퀄 0 이렇게 풀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 방법대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진 행렬 a가 있을 때 우선 a-람다이라는 행렬부터 먼저 찾도록 할까요? a는 마이너스 4.0, 4.0, 마이너스 1.6, 1.2가 있고요. i는 단행렬이에요. 10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행렬의 상수변은 구성원수 모두에다 상수변을 하고, 행렬과 행렬이 같은 크기를 갖고 있을 때 덧셈이나 뺄셈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람다, 여기서 이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람다고요. 4.0에서 0을 빼봤자 그냥 4.0입니다. 마이너스 1.6에서 0을 빼봤자 마이너스 1.6, 1.2에서 람다를 빼는 거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a-람다이는 이런 모양의 행렬입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제 a-람다이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디터미넌트 a-람다이를 계산해 봅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자, 요 행렬이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람다니까 요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행렬식은 이렇게 x자로 계산하면 돼요. 2차 정사각형질의 행렬식은 x자로 계산하는데요. 이렇게 x자로 계산하는 것을 사라스 방법이랍니다. 프랑스 수학자 사라스가 이 규칙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해서 사라스 규칙 또는 사라스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이 찾은 방법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세한 건 7장에서 또 배웁니다. 자,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람다, 그리고 1.2 마이너스 람다. 그래서 이렇게 곱한 거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여기 1.6 그리고 곱하기 4.0이에요.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 방정식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전개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전개하니까 람다의 제곱, 람다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4.0, 4.0 람다에서 1.2 람다를 빼니까는 2.8이군요. 플러스 2.8 람다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 곱하기 1.2니까 마이너스 4.8이에요. 따로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4.8이고 여기에 4 곱하기 1.6, 4 곱하기 1.6이면은 1.6이면 4, 6, 24, 4는 4, 6.4가 되네요. 6.4에서 마이너스 4.8을 빼는 거니까 이 6이 되는군요. 그래서 1.6 이렇게 됐어요. 플러스 1.6이네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해서 1.6 더해서 2.8 뭐가 있을까요? 람다와 람다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는지 보겠습니다. 2하고 0.8을 해볼까요? 더해서 2.8 되네요. 곱해서 1.6이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2와 플러스 0.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개 곱해서 0이니까 앞이 0이거나 또는 뒤가 0이면 되죠. 그래서 람다는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는 람다는 마이너스 0.8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고유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2차 정사각형률의 고유값 구하는 것은 결국은 이와 같은 고유 행렬식 또는 이제 이 고유 방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 고유 방정식을 풀어서 얻어지는 람다 값이 곧 고유 값입니다. 자, 그럼 고유 벡터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고유값에 대하는 고유 벡터를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를 계산합니다.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 그걸 요 행렬에다 대입을 해요. 요 행렬에다 대입하면 람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죠.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건 4는 그대로 있어요. 4.0이나 4라 씁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되죠. 2 플러스 2가 됐어요. 그럼 3.2가 됐습니다. 이것이 a-람다인데요. 앞서 여기쯤에다 설명한 것처럼 a-람다 i 그리고 x 이퀄 0을 만족하는 0이 아닌 해 x가 곧 고유 벡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해 x는 미지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xy를 써보겠습니다.
제로라는 얘기는 제로 제로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면 됩니다. 행렬 풀어보도록 하죠. 자, 행렬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이퀄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1.6x 플러스 3.2y 이퀄 제로인데요. 잘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방정식에서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y 이퀄 제로가 되고요. 두 번째 방정식에서도 1.6으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 두 배가 3.2니까 2y 이퀄 제로예요. 보통 보면은 이렇게 2차 정사각 행렬에서 고유 벡터를 구하다 보면 첫 번째 방정식과 두 번째 방정식이 항상 똑같거나 아니면 비례하게 나와요. 결국 방정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x 플러스 2y 이퀄 제로예요. 자, 이것은 곧 x는 이퀄 2y란 뜻이고요. 그래서 이건 그림으로 본다면은 y는 이퀄 2분의 1 x니까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원점을 통과하는데 사실 0일 땐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유 벡터는 제로 벡터 돼서는 안 된다고 썼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해가 이게 x거든요. 이게 만약에 y가 0이면 x도 0이 나오니까 제로 벡터 되고 x는 제로가 아니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0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모양이에요. y는 이퀄 2분의 x. 그래서 고유 벡터를 구할 때 따라서 고유 벡터는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본 결과 y의 2배가 x죠. 그러니까 y를 만약에 알파로 나와요. 임의대로 나와볼까요? 그러면 x는 2알파로 나와요. 그래서 알파를 묶어내면은 2, 1 되고 이때 알파는 0이 아닌 얘가 여기다 버리면 0, 0 돼요. 0이 아닌 이미 어떤 상수예요. 그냥 실수값으로 쓸까요?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2일 때에 대한 고유 벡터는 x가 2고 y가 1일 때 그거에 비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얘만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비례하는 것들이 다 고유 벡터 역할을 합니다. 즉 그림으로 보면은 x좌표가 2고 y좌표 1이면 이런 벡터라는 얘기인데요. 2,1. 그 벡터에 비례하는 것들은 다 답이 돼요. 즉 이거에 적당한 상수변을 늘리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아니면 축소를 하거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보라색으로 표시했던 벡터의 확대 내지 축소 방향 전환도 다 고유 벡터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두 번째 람다가 마이너스 0.8일 때를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8일 때 똑같이 계산합니다. 역시 x, y를 계산할 거고요. 자, 람다 여기다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0.8 플러스 0.8이 되겠죠. 플러스 0.8인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4.0 그리고 마이너스 1.6이 있고요. 마이너스 0.8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0.8 1.2에서 0.8을 더하니까 2가 되는군요. 여기 2.0 이렇게 돼요. 잘 볼까요? 요 숫자 이제는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이 숫자의 2배라니까 이게 나오죠. 1.6에 2배 하면 3.2, 2.0에 2배 하면 4.0이니까 결국은 두 개의 방정식이 서로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표시하도록 하죠. 마이너스 1.6 x 플러스 2.0 y 이퀄 제로입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양변에 10배를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16x 플러스 20y 이퀄 제로가 되고 이거 4로 약분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주어진 식은 4, 4, 16, 4, 5, 2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됐으니까 따라서 넘기고 계산하니까 y는 넘어가니까 플러스죠. 5분의 4x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그려볼까요? 역시 y절편은 0이 되고 기울기가 5분의 4가 되어 있으니까 아까 2분의 1이니까 많이 눕혀져 있다면 5분의 4는 조금 이제 세워져 있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역시 0이 되면 0이 되니까 그 점은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y는 이퀄 5분의 4x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얘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와 똑같이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까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람다가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0.8일 때를 계산했죠? 0.8일 때 x, y인데요. 자, 이 x, y를 각각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은 만약에 x가 여기는 알파를 썼으니까 베타를 쓰면 y는 5분의 4 베타가 되니까 분수가 나오잖아요. 분수가 나오는 게 싫으니까 x를 5베타라 쓸게요. x를 5베타라 쓴다면 x가 5베타라 표시한다면 5베타 5를 나누니까 4베타가 되죠. 그래서 정수배수로 그냥 표시하려고 했던 것 뿐이에요.
자, 여기서 베타를 묶어내니까 여기는 5, 여기는 4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서 베타는 0이 아닌 어떤 적당한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표시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 벡터가 람다가 마이너스 0.8일 때 해당하는 고유 벡터예요. 물론 얘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의 상수배 다 답이 돼요. x좌표가 5이면 y좌표 4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5,4가 있을 때 이 노란색 벡터 하나만 표시한 게 아니라 이거에 확대 내지 축소 방향 전환도 이 보라색 직선이 있는 모든 벡터는 제로 벡터만 아니면 다 고유 벡터가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제 1번 2x2 매트릭스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4장 끝날 때까지 주어진 행렬의 고유값, 고유 벡터를 계속 구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규모가 더 큰 행렬에 대한 고유값, 고유 벡터를 구하는 것도 있어요. 뒤에 가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단원에서 하나하나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4장 0절 참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요. 다른 거는 가볍게 봐도 되는데요. 방금 전까지 했던 고유값, 고유 벡터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4장 1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